2023년 3월 미국에서 16번째로 컸던 은행이 단 이틀 만에 무너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은의 SVB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여름, 똑같은 이름의 경고음이 다시 미국 금융권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은행 이름이 다릅니다. 하지만 구조는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SVB 파산이 남긴 상처가 3년이 지난 지금 미국 경제에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지갑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SVB는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을 주 고객으로 삼던 은행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돈이 넘쳐나면서 예금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 돈을 장기 국채와 장기 채권에 묻어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이 장기 채권 가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SNS와 모바일 뱅킹으로 예금 인출 속도가 역사상 유례없이 빨라지면서 은행은 이틀 만에 무너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발표했고 BTFP라는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중앙은행에 대한 감독도 다시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장은 안정을 찾았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2023년에 해프닝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잠시 가려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2025년 10월로 가보겠습니다. 유타주의 자이언스, 벤코프와 애리조나의 웨스턴 얼라이언스, 두 지역은행이 같은 날 폭탄 같은 공시를 냈습니다. 특정 차주들에게 빌려준 상업대출에서 사기 정황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이언스는 대출 약 6천만 달러 중 5천만 달러를 손실 처리했고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담보권 확보에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발표 당일 두 은행 주가는 하루 만에 10% 넘게 빠졌습니다. 지역은행 지수 전체가 하루 만에 6% 넘게 급락했는데 이건 2025년 4월 이후 최악의 하락폭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린 이름이 바로 SVB였습니다. 월가 사람들 입에서 SVB의 데자뷰라는 말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 완전히 다른 곳에서도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2025년 9월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업체 트라이컬러가 파산했습니다. 이유가 황당합니다. 같은 자동차 대출 담보를 여러 대출기관에 중복으로 담보 잡아놓은 게 들통났습니다. JP모건, 피프서드뱅크, 바클레이즈 같은 큰 은행들이 여기서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딱 2주 뒤 자동차 부품업체 퍼스트브랜즈가 연쇄로 무너졌습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컸고 회계장부 밖에 숨겨둔 대출 구조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두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규모가 아니라 위치입니다. 이 대출들은 전통적인 은행 대차 대조표박, 이른바 사모대출, 프라이빗 크레딧이라는 영역에서 이뤄졌습니다. 은행 주재 밖에 있는 돈이다 보니 얼마나 위험한 대출이 쌓여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은행들의 관련 공시가 세밀하지 않아서 전체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직접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형은행들의 오피스 대출 연체율은 11%까지 올라갔습니다. 2025년 만기가 돌아온 대출 중 40%는 이미 한번 만기가 연장된 대출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실이 2026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바로 대형은행이 아니라 지역은행들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SVB의 재림이 아니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 같은 증권사는 자이언스 사태를 두고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 일회성 사고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케임브리지 어소시에이츠도 중형대출 시장의 이자 보상 배율이 오히려 1년 전보다 개선됐다는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즉 지금은 2023년처럼 은행 전체가 흔들리는 뱅크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의 말은 결이 달랐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들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말고 더 큰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숨어 있는 게 그거 하나만은 아닐 거라는 월가의 오래된 농담까지 다시 회자됐습니다. 그럼 현재 미국 경제 전체는 어떤 상황일까요? 2026년 1분기 상장률은 연율 2.0%로 그 전분기의 0.5%에서 반등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소비는 둔화되고 있고 산업 생산은 오히려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K자형 경제라고 부릅니다. 고소득층은 여전히 AI 투자와 주식 자산으로 소비를 늘리는데 중저소득층은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앞으로 12개월 안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33%로 봤습니다. 3명 중 1명이 침체를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골드만삭스도 최근 이 수치를 30%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연준 문제까지 겹칩니다. 2026년 4월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는데 위원 3명이 완화적인 문구 유지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시장은 이걸 매파적 신호로 읽었고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여기에 새 연준 의장 지명, 이사 해임 논란까지 겹치면서 연준의 독립성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언제 얼마나 낮아질지 그 누구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VB라는 불씨는 3년 전에 꺼진 게 아니라 지역은행과 사모대출,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마른 장작 밑에서 계속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 통장이랑 무슨 상관이냐? 여기가 핵심입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입니다. 미국은 은행당 25만 달러까지 예금을 보호합니다. 지역은행에 그 이상 돈을 넣어둔 사람이라면 분산 예치가 여전히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둘째, 금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연준이 지역은행 리스크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도 있고 반대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 줄다리기 결과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동차 할부 금리, 신용카드 이자가 다 같이 움직입니다. 셋째, 투자 관점입니다. 지역은행주나 관련 ETF에 들어가 있다면 이번처럼 특정 은행 하나의 대출 사고가 업종 전체 주가를 하루 만에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이 다시 보여줬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SVB 파산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의 첫 장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에 또 어떤 은행 이름이 뉴스에 나오느냐가 아닙니다.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내 예금과 내 대출과 내 투자, 계좌를 한 번이라도 점검해보는 습관이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